안녕하세요. 곧 시운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입니다. 최근 저는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는 장모님이 아니라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실 후자의 이야기가 정답이긴 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아내의 어머니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어머니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장모님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고 하죠. 아버지는 바쁜 분이셨어요. 출장이 잦으셨고 한번 해외를 나가면 몇 개월씩 돌아오지 않기도 하셨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저의 양육은 아버지의 몫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바쁘셨기 때문에 저를 제대로 돌볼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 댁에 두고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다지 따뜻하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삶도 벅찬 분이셨던 것 같네요. 할머니는 어린 저를 앉혀놓고 늘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외도, 도박, 불륜과 같은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의 정서는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세상을 향한 할머니의 분노와 불만은 저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저는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기질을 갖게 되었죠. 국민학교 입학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웬 젊은 여성분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젊은 여성분이었는지 어린 저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누나라는 호칭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의 누나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으시며 이제 이분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절 데려가셨죠. 저는 마냥 기뻤습니다. 저에게도 엄마가 생긴 것이니까요. 아버지는 재혼 후 의외로 오래 집에 계셨어요. 저는 재혼한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입학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함께 시장에 나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로 할 수 있는 투정은 다 부렸던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를 파고들거나 잠을 자고 싶지 않은 날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라며 떼를 쓰기도 했죠. 사실 말이 좋아 투정이지 불안정한 어린 나이에 문제 행동과 다름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갓 성인이 된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을 텐데 새어머니가 마주한 현실은 나이 많고 바쁜 남자와 그의 문제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한 지 얼마 동안은 집에 잘 계셨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바깥으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일 때문이었어요. 바쁜 만큼 벌어다 주는 돈도 꽤 됐으니 새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조금의 불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텀도 늘어나자 새어머니의 외로움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에 들어가면 새어머니는 왜 벌써 와? 라며 윽박을 지르셨고 조금 늦게 가면 왜 이제야 와? 지 애비랑 다를 게 없어?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꽃다웠던 새어머니는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학교 친구들이 수군거리던 내용으로 알게 된 건데 새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매우 안 좋은 이미지로 소문나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고 하죠. 게다가 아버지는 돈만 붙여주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누군가는 아이고 누구는 남자 잘 만나서 붙여주는 돈으로 팽팽히 놀기만 하고 부럽네 부러워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뭐하러 나이 많고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가서 독수공방을 해? 불쌍하다 불쌍해 라고
이야기하곤 했다고 하죠. 새어머니는 어딜 가든 자신에게 따라붙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점점 외출도 삼가게 되셨어요. 그렇게 홀로 있는 새어머니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 시집와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던 새어머니는 하루하루 말라가셨어요. 새어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술이었죠. 새어머니는 술을 마시면 그냥 조용히 잠에 드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를 향한 히스테리도 어느 순간부턴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학교에서 본 방치된 화분 같았거든요. 충분히 말라 비틀어져서 조금만 툭 건들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화분 말이죠. 유일하게 새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날은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무려 6개월 만에 돌아오시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바쁘게 움직이던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 저를 깨끗하게 씻기고 오랜만에 곱게 화장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새어머니의 밝은 모습에 저도 괜히 함께 기분이 좋아졌죠.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가는 길은 개나리가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햇빛도 완벽할 정도로 따뜻한 그날, 새어머니는 무려 2년 만에 제 손을 다시 잡아주셨어요. 홍서가 왜 이리 날씨가 좋니? 이번에 아버지 오시면 이젠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지? 새어머니가 신나게 제 손을 흔들며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의 손이 따뜻한 게 좋아서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기차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발을 동동거리며 역으로 향하셨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곳에 앉아 저는 새어머니에게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한창 쫑알쫑알거리던 저는 새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제야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해가 따뜻할 때 나왔는데 어느새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있었죠. 벌써 기차가 몇 개는 지나갔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역을 떠났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오늘 오시지 않으리란 걸 알았지만 새어머니에게 차마 돌아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도 아버지가 오지 않으리란 걸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결국 저와 새어머니는 철도 직원의 안내를 받은 후에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새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살짝 문고리를 돌려보니 역시나 문을 잠그신 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저렇게 주무시려나 보다 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야속했어요. 아버지만 제대로 왔으면 새어머니가 계속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되뇌며 잠에 들었죠. 그렇게 잠에 든 저는 다음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라 문을 여니 집 밖에 웬 경찰 아저씨와 옆집 아저씨가 서 계시더군요. 왜 우리 집에 경찰 아저씨와 옆집 아저씨가 함께 왔나 싶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경찰 아저씨는 저에게 집에 어른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에 새어머니의 방문을 가리키며 어머니 계세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의 대답을 들은 두 어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어머니 말고 다른 어른, 아버지라던가 할머니라던가. 저는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착실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가서 안 오신 지 오래됐고 다른 어른은 없어요. 아버지 연락은 되시니? 아버지랑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 아마 연락 안 될 거예요. 어제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계세요. 불러드릴까요? 이 말을 끝으로 제가 발을 옮겨 어머니 방으로 향하자 두 어른들은 화들짝 놀라며 제 팔을 낚아채셨습니다. 아니야. 아버지 연락처만 알려주렴. 그리고 우선 너는 우리 집으로 가자.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집 밖을 살펴보니 저희 집 앞은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시끌시끌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지 않은 그날 아파트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한창 자고 있을 때 이미 밖에서는 수습이 한창이었고 새어머니를 아는 옆집 아저씨가 저의 존재를 기억해내서 절 챙겨주셨던 것이었죠. 이 내용은 꽤 늦게 알게 된 것이었지만 사실 저는 새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새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를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첫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담담히 장례를 치른 아버지는 저를 다시 할머니 댁으로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할머니랑 새어머니랑 얼굴이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정도였죠. 연령대도 머리 스타일도 얼굴의 주름도 다른데 왜 할머니의 얼굴이 새어머니와 비슷해 보였는지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댁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뒤 할머니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간 저는 묘하게 가라앉은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 할머니를 찾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할머니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집안이 조용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손을 고이 포개고 누워 계셨어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할머니의 옆에 놓인 종이 한 장에는 한자로 크게 쉴 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엄마 없는 아이에서 이젠 귀신 붙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절 귀신 붙은 아이로 취급하진 않으셨지만 절 천덕꾸러기로 여기셨습니다. 저 때문에 어딜 쉽게 다닐 수도 없으니 불편하셨겠죠.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너가 올해로 몇 살이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10살이요. 아버지가 그럼 혼자 밥 차려 먹고 씻고 할 수 있겠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 아버지는 이 대화를 한 다음 날 집 앞에 있는 식당에 선불 결제를 하시며 떠나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불 결제한 돈을 다 쓸 때쯤 오셔서 다시 결제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시다가 언제부터인지 돈을 붙이는 방법으로 결제 방식을 바꾸셨어요. 저는 중학교에 가기 전부터 아버지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철이 든 편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기에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밖으로 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정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하려다 보니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또 어두운 성격 탓에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해 외로운 마음에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저는 특유의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저의 성격은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니 회사는 골라서 가게 되더군요. 학벌도 좋고 아버지 재산도 여유롭고 직업도 괜찮으니 선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이 되니 정말 이틀에 한 번꼴로는 선제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을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어머니와 할머니의 일을 겪은 후 귀신 붙은 아이로 십수년을 살았으니까요.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수십, 수백 번 듣게 되면 아닌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새어머니도 할머니도 제가 곁에 있을 때 그렇게 되셨는데 제가 친구를 사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도
새어머니, 할머니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처럼 아내와 자식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될까 두려웠어요. 저는 정말 병적으로 선자리를 피했습니다. 우연한 인연도 피해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건 그냥 저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곁을 비집고 들어온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의 저의 아내죠. 당시 저는 30살이었고 아내는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무려 저와 6살이나 차이가 나죠. 저희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인사를 하는 아내는 24살 어린 아가씨이자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6살이나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와 자주 붙어있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에 눈총을 받게 됩니다. 양심도 없는 도둑놈이라고. 둘이 무슨 사이냐고 매일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후배를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후배는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만들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거 알려달라, 저거 알려달라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에서 첫째 오빠가 어쨌고 둘째 오빠가 어쨌고 하다못해 부모님이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싸운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나 싶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후배의 가족 이야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라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배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니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어느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후배 세영이와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결혼은 애써 무시했어요. 세영이가 결혼을 이야기하면 늘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랑 좀만 만나다 보면 금방 또래 만나고 싶어질걸 이라고 선을 긋고는 했죠. 이 부분은 아직도 아내가 저를 놀려먹는 부분입니다. 이랬던 제가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내와 연애를 하던 당시 회식을 마치고 아내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 쐬고 싶다고 찡얼거리는 아내를 겨우 달래 집으로 들여보내려는데 멀리서 산책 중인 것처럼 보이던 한 아주머니가 저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는 세영이의 뒷목을 잡아채고는 대문 안으로 세영이를 던지듯이 들여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 아주머니가 세영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그 당시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러곤 한마디를 툭 던지셨죠. 술 마셨나? 아, 네, 회식이라 간단히 몇 잔만 마셨습니다. 실수할 정도는 안 마셨고요. 주량도 안 넘겼습니다. 어머님의 포스가 대단하신지라 저는 괜히 찔려서 주절주절 별 이야기를 다 해댔어요. 어머님은 그런 제가 퍽 우스웠는지 들어와서 해장이라도 하고 가 라고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집 안으로 들이미셨습니다. 세영이는 이미 집 안에 있던 오빠의 손에 이끌려 방 안에 뉘어진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 계시던 세영이의 오빠 두 분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온 시커먼 저를 굉장히 경계하며 바라보셨습니다. 그 경계 가득한 눈빛에 어머님은 아, 세영이 남자친구 라는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집안에 있는 2명의 남성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영이 남자친구라는 거 아셨지? 라는 의문은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해장국을 끓여주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세영이의 오빠분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6살의 나이 차이가 나며 세영이 직장 상사라는 점에서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졌지만 어머님의 그만하고 세영이 깨워 해장국 먹이게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세영이는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와 해장국을 겨우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저는 해장국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어서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어머님은 제 뒤통수가 뚫릴 듯이 바라보는 두 오빠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시곤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영이가 내 나이 40에 낳은 늦둥이야. 그래서 지 오빠들이랑은 10살 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주 귀여움이란 귀여움은 다 받고 자랐어. 애 아빠가 일찍 가서 동생을 아버지처럼 키우기도 했고, 세영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애 취급을 하네. 내가 미안해.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예뻐하신다는 건 세영이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홍석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어느새 해장국을 해치운 저는 착실히 앉아 어머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오빠들이 저렇게 대하는 거 좀만 이해해줘. 세영이가 남자친구 관련된 이야기는 나한테만 했었거든. 아마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어머님은 일어나시더니 부산하게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지?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반찬 몇 개 챙겨줄 테니까 가서 먹어. 지금 보니까 너무 말랐네. 어머님은 온 냉장고를 다 털어서 제 양손에 반찬을 한가득 안겨주셨고, 가끔 와서 밥도 먹고 그래. 북적북적한 데서 밥도 먹고 그래야 사람이 외롭지 않아. 라는 말로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받아보는 호의와 인간적이고 따뜻한 대접에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늘 동정어린 시선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행동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집으로 돌아간 저는 배가 부른데도 어머님의 반찬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저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죠. 세영이는 자신이 취한 사이에 제가 집에 들렀던 것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며 당장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예전이라면 변명을 대며 거절했겠지만 그때는 왜인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세영이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저는 전보다 멀끔한 모습으로 세영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술을 먹어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온 집안의 담금주를 다 꺼내온 세영이의 오빠들은 초저녁부터 저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간과하셨던 게 있어요. 저는 술이 굉장히 셉니다. 반면 두 분은 술이 매우 약하셨죠. 결국 두 분은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못 본 채 잠에 드셨습니다. 옆에서 거들며 한두 잔 하던 세영이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세 자녀들의 잠자리를 봐주시고는 저를 부르셨어요. 한 잔 더 할 텐가? 저는 거절할 이유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영이한테 건너들은 이야기라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는데 사실 자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있어.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영이와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찰나 어머님은 내가 자네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면 자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청년이 우리 세영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머님은 세영이의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이후 어머님의 말은 또 한 번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알고 나니 우리 세영이가 이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 저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한참을 곱씹었어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그것도 여자친구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생각해주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와 연애하는 세영이가 입버릇처럼 행복해야 해 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행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땅만 쳐다보고 있자 어머님은 자네가 세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 그저 세영이가 자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영이랑 결혼해도 돼. 저는 대체 어머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문장은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저 어떻게 악재를 몰고 다닌 사람과 자기 딸의 결혼을 허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세영이 같은 아이와 결혼을 하겠나요? 라는 말은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울컥했거든요. 어머님은 제 손에 휴지를 쥐어주시며 세영이가 자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 원래 딸이랑 엄마가 그래. 내가 비록 건나들은 이야기지만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어. 만나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영이와 결혼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세영이를 위한 말이기도 해. 세영이가 자네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하거든. 결혼하자는 말만 하면 칼같이 선을 긋는다고. 울면서 들어온 게 몇 번인 줄 알아? 아,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됐어. 죄송하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자네가 마음을 내려놓고 고민해주길 바랄 뿐이야. 우리 세영이 아직 부족하고 가르칠 게 많은 아이지만 애교 많고 발랄하고 은근히 똑부러져.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네는 우리 세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영이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으리란 확신만 있다면 결혼해도 좋아. 다 괜찮아. 사실 어머님의 이야기 중 괜찮다라는 말 외에는 전부 흐릿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끄끄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저의 손을 잡고 한참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네 탓이 아니다라는 말도 해주셨죠. 저는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라는 간단한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세영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가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자 저는 이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처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장모님은 늦둥이 딸을 얻자마자 남편을 여의고 독하게 세 자녀를 키운 분이셨어요. 혹시 아버지 없다고 자식들이 삐뚤게 자라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사셨고 그래서인지 자식들에게 특히 엄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내와 형님들이 누가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며 질투할 정도였죠. 그러나 어머님이 특히 저를 기꺼워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부모의 정을 못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져다주는 안정감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우울감과 외로움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서가 안정되자 아이를 계획하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한 번의 임신까지 성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하려고 퇴근을 조금 앞당긴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 먼저 처가로 가 있으라기에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처가댁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해서 분주히 짐을 챙기고 있는데 함께 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 어머 미쳤나봐. 대낮에 무슨... 할머니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저게 뭐야? 제가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웅성거림이 심해지길래 저는 뭔가 싶어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침 버스가 정차해서 문이 열렸고 저는 소란의 근원을 찾아서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소란의 근원지는 바로 저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해맑게 웃으시며 박서방! 이라고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매우 건강하고 밝아 보이셨습니다. 다만 장모님이 바지를 안 입고 계셨던 것만 빼면 말이죠. 장모님은 곱게 화장을 하시고 윗옷을 갖춰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의에는 속옷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맨발이었죠. 저는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너무 놀라 손에 들려있던 것을 모두 집어던지고 외투를 벗어 장모님의 하체를 감쌌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장모님은 해맑게 오는 길 막히진 않았는가? 일찍 온다고 해서 내가 마중 나왔어. 물건을 이렇게 집어던지면 어떡해? 라며 제가 던진 물건을 줍고 계셨어요.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치매. 장모님이 놀라실까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한 후 아내와 형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랬다가 분노했다가 결국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죠. 지체하지 않고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는 장모님이 이미 중증 치매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됐는지 병원에서도 영문을 모를 일이라고 했죠. 장모님의 치매가 확정되고 난 후 자연스럽게 나온 주제는 그럼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였습니다. 모두 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 했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말릴 정도였죠. 게다가 두 형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주말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또 일에 욕심이 많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겨우겨우 복직을 한 상태라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장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과 지금의 경력이 아쉬운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고 장모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저였지만 사실 저는 사회생활에 큰 미련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가 미리 증여해 주신 건물이 있었거든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장모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건물로 먹고 살면서 장모님을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모두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아내와 형님들 모두 눈이 동그래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만류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친자식도 힘들어하는 걸 저에게 맡기겠냐며.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무리 피가 섞이진 않았더라도 장모님은 저에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셨으며 가족과 부모의 정을 알게 해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장모님을 제가 보살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형님들은 저의 결정을 무려 반년이나 말리셨어요. 그동안 장모님은 보호시설과 병원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시설에 계셨던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쇠약해진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즉시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자 아내와 형님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는 동안 정말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장모님의 기억은 가장 최근 것부터 사라져 갔습니다. 저와의 추억, 자녀들과의 추억, 손주와의 추억, 장인어른과의 추억. 장모님은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알려주시고 배려를 가르쳐주신 장모님은 어느새 때만 쓰는 고집쟁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하늘에 통한 것인지 장모님의 증세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완화된 듯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은 멀쩡한 사람처럼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아내와 형님들은 하늘이 감동한 기적이라고 그 상황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치매를 돌본 지 10년이 조금 넘어갔을 때 장모님은 곤히 자고 있는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 당시엔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멀쩡해서 그 상황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네 일어나 보게. 가물거리는 정신을 겨우 붙잡고 꿈결에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이라고 말하자 장모님은 나 이제 멀리 가. 그동안 같이 여행해줘서 고마웠어. 잘 지내?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대체 어딜 가신다는 건지, 그리고 무슨 여행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과 멀쩡한 목소리 때문에 저는 장모님과의 대화를 꿈이라고 치부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장모님의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은 짝이 맞지도 않았는데
침대 위 누워 계시는 장모님은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 기름칠까지 하신 후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신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제 장모님의 이야기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장모님은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장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려 10년간 이어졌던 여정의 마침표는 생각보다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벌써 훌쩍 커버린 아이와 조금 주름살이 패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슬퍼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장모님의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스도 채 안 나오는 장모님의 짐을 정리하고 나니 일기장으로 보이는 노트가 보이더군요. 그 노트에는 아내와 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영이를 많이 혼냈었다. 한 번은 세영이가 놀이터에서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떼를 쓴다며 우는 아이를 한 번 안아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하늘이 내려준 아이에게 못되게 굴어서일까? 그래서 벌을 받는 걸까? 우리 사위, 우리 딸 만나서 행복하길 바랬는데 내가 세영이와 사이에 행복한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걸까 두렵다. 아니, 미안하다. 저와 아내는 이 내용을 보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에게도 한 번쯤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내가 펼쳐준 다음 내용으로 인해 저는 우습게도 위로를 받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장모님이 저를 향해 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홍석이, 자네, 내가 요즘 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해 미안해. 늘 정신 빠진 상태로 살다가 이따금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네가 나를 돌봐주었을 때의 한 장면들이 떠올라. 오늘은 자네가 내 머리를 빗어주다가 제가 몰고 다니는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장모님같이 건강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걸 보면 이라고 말한 게 떠올랐어. 내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이렇게 간곡히 적어두니 꼭 보길 바라. 자네 탓이 아니야. 내가 얻은 병은 내 짐이니 자네가 다 지고 가려고 하지 마. 고마워. 자네 탓이 아니야. 다 괜찮아. 이 편지 내용 뒤에는 또다시 정신이 흐려지신 건지 알 수 없는 기호와 그림,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상황에서 여전히 제가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할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은 딸도 할 수 없는 걸 했어. 내가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모님은 이렇게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알려주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저의 가슴속과 가정에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따라 장모님의 해장국이 간절하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